반갑습니다. 제가 저는 대학은 70학번이고 이 안동에 제가 첫 발을 디딘 건 1980년입니다. 그래서 74년부터 교직을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44년 동안을 교직에 봉직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은 늘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영주하고는 또 귀중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정년하기 1년 전쯤에 저 풍기에 있는 이 선비 수련원에 순흥에 있는 그 선비 수련원의 원장으로 약 3년간 봉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수련원을 외부 기관에 맡기고 그 외부 기관에서 이제 그 원장을 선임을 해서 맡기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분들 반갑게 그저 맞이하면서 특강도 하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귀한 시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느꼈던 거지만 아마 그 수련원의 위치로 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거기 봉직을 하면서 수련원 안에 저녁 늦게 이제 강의가 끝나면 거기서 잠을 한 너댓 번 이 수련원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그 주변으로 산보를 할 때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에서 선비 수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복받은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아니면 이제 부름을 받고 가서 이 강연을 하다 보면 거의 수료식 직전에 하는 게 이게 무슨 하나의 요새 제가 특강을 하는 마지막 시간에 배당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주 3일날 의성에 있는 채치원 문학관에 또 강의를 가보니 거기도 이제 수료식을 한다고 아마 연말에. 그래서 이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늘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드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선비 정신 실천 운동본부가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비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자의 선비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최측의 바람이 있어서 주제를 이렇게 맞추긴 했습니다만 사실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이 선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식적인 이 자료에 의하면 고려사 열전 안에 되게 선배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되게 문인에 대한 하나의 존칭어인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고려부터 써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선비라는 것이 아주 대단히 사회에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 존재로서 부각될 때까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 공자의 이 사상들은 또 공자의 이 논어에 등장하는 언급들은
아마 그 선비 정신의 원형이 될 수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제를 공자의 인간 이해와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단은 정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어찌 보면 1990년대 중반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아마 이 책이 한 권 등장함으로써 대단히 아마 큰 이 풍파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사회의 보수, 수구 여러 가지 이 융통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조선의 멸망의 책임을 또 한편으로 이 유학이 지고 있는 것과도 연관을 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해서 90년대에 대단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 공자는 심하면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박물관에 나와 앉았다가 천안문 광장에 등장을 했다가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공자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한 150여 개국에 지금 500개 넘게 지금 이 공자 학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자 학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견해는 중국 사람들이 이 문화 영토, 언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문화 침략 정책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공자 학원이 설립이 됐다가 다시 이제 폐쇄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머리를 아주 잘 쓴 겁니다. 이 각 지역의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 안에다가 이 공자 학원을 설립을 하고 두 가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이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안동대학에 있을 때 대체로 공자 학원은 대개 중문과에서 대개 공자 학원을 수용을 해서 대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데 혜택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그 전문 교사들을 중국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월급을 주고 해서 이 교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대학은 특히 사립대학들은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교사를 자비로 파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 처음에는 10만 불을 줬습니다.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억입니다. 대학의 한 기구에 1년에 10만 불을 지원하는 기구는 제가 국립대학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사립대학은 꼭 먹고 더 알 먹고입니다. 사립대학은 밖에 학원에다가 중국어 강의소를 차리는 것보다 대학 안에서 하니 권위도 있고 또 교사들도 중국에서 월급을 주고 또 행사하라고 보조금도 주고 하니 서로 다투어서 공자학원을 설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자학원이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공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뭔가 중국을 상징을 해야 되는데 독일이 전 세계에다가 이 독일 문화원을 설립을 할 때에 그 문화원의 상징은 괴테입니다.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독일을 가장 세계에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공자도 역시 그런 거였는데 공자 사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동에서
그걸 처음에 유치를 하면서 공자 유학 특성화로 가자. 그래서 그 추로지 향하는 그 향을 향기 향자를 써서 원래는 시골 향자 그 공자 맹자의 고향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거대한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설립은 해놨대 상징적인 용어였지 공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것을 이 경상북도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안동에서 그 유학의 향기를 그 안에다가 성격 부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공자 학원을 총괄하는 대장님이 여성분이었는데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다음에 이름은 임금 구수록변의 수풀림자에서 쉬린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학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공자 학원의 대장이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자는 여자와 소인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소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적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그랬다가 나중에 2013년에 시진핑이 이 공자의 고향 곡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부를 방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유학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을 대신하는 게 전통 사상이고 전통 사상 중에서도 유학이 마르크스 레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방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도자가 정하면 밑에 사람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13년인가 그 곡부를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전 세계 센터장으로 있는 이 공자 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책을 2권을 딱 들고 물론 다 연출이 된 거겠지만 하나는 논어 전해, 하나는 공자 가어 통해 2권을 딱 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 2권의 책은 내가 꼼꼼하게 자세히 잘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논어 전해라는 책과 논어를 풀이해 놓은 일종의 논어 집주, 논어 전성 이런 게 있으니까 논어 전해 공자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있던 양차오밍이라고 양조명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공자 논어 전해하고 공자 가어는 옛날에는 이게 다 삼국시대의 위나라 때의 왕숙이라는 사람이 요거 좀 거짓 가짜 책이다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했다 해서 위서라고 평을 받던 공자 가어가 있는데 그 공자 가어에다가 줄을 붙인 이 공자 가어 통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2권을 딱 들고 이걸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 2권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2권의 책은 전 중국이 나서서 읽어야 할 그럴 전적이 된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 관에서 주도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성격도 들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유학의 경전을 인용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거나 시정연설이나 연두 뭘 하거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서양 이론을 가져다가 한두 마디씩 짓거리거나 근데 중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경전의 내용을 따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논어에 있든 맹자에 있든 아니면 두보의 시에 있든 태백의 시에 등장하는 귀절을 따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웃 관계에 있습니다. 2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첫째는 비대칭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 비해서 크다, 많다, 넓다, 또 그네들의 문화의 폭이
넓고 넓다. 이거는 우리와 대칭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이라는 말은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과 이 중국과 일본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서로 이 사시로 봅니다. 평등적인 시각이 이 세 나라 간에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깔아보고 한국은 또 역으로 중국과 일본을 이렇게 밑으로 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청이 교체가 되면서 우리가 명을 숭상을 하던 관습대로 이제 중화는 끝났다. 이제 그 중화의 전통은 우리가 계승한다. 소중화. 청, 저놈들 만주족, 저놈들은 오랑캐다. 근데 중국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원래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중국을 다스렸던 민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동쪽 끝으로 갑니다. 중국은 모든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그 고지에서부터 우리의 그 황해, 중국은 그걸 동해라고 합니다. 동쪽 끝이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개 중국 안에서 물길을 잇는 사업, 소위 대운하라든지 하는 사업은 남과 북을 연결합니다. 왜? 서에서 동으로 모든 강이나 모든 산맥이 서고 동저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니 남과 북을 연결하려면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 중국의 대운하가 저 밑에 절강성 항주에서 시작을 해서 북경까지 그 중간중간을 잇는 것은 되게 남북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거대한 이 중국이 그 명청이 교체가 되면서 그 청은 사실 중국의 역사로 봐서는 제일 야만에 해당하던 민족입니다. 동쪽 끝에 동북쪽의 여진족이거든요. 만주. 그러니까 대개 중국의 왕조 변화도 이렇게 보면은 왜 그 저쪽에 서쪽에 서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북성의 이 개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남성 정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남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개 변천사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청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명에 대한 하나의 그 소중화 의식을 가지면서 대개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소위 그 이 사시,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한 시각을 갖는데 여기에 또 하나 작동이 된 게 일제 시대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주입을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럽고 중국은 어떻고 한 게 거의 일본의 일제하에서 자행했던 대중국 부정적 시각의 선전입니다. 세 번째, 해방이 되고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중국은 공산주의 주계장막. 그래서 이 자유와 공산주의가 대립이 되면서 끊임없이 반공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자행했습니다. 우리야 물론 이제 병자호란이라든지 정묘 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 호란을 겪으면서 그 호란이라는 게 결국 만주족인 청이 전중국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제대로 줄을 서지 못했던 조선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야 이 바보들아 결국은 외교야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교입니다.
요새는 외교에다가 이제 플러스 그 통상이 붙어가지고 외교 통상부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외교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니 그 중국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와 다 있습니다. 1972년 닉슨이 그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택동과 함께 물론 키신저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죠. 키신저가 그 1년 전쯤에 비밀리에 방문을 해가지고 기초 작업을 해놓고 72년에 그 닉슨이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입니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 정식으로 다시 등장을 한 게 1972년입니다. 그 20년 뒤에 한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1992년 8월 24일.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금년에 제가 제일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재직할 때보다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일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금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행사를 끊임없이 행사를 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있으니까 거의 온라인으로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친중파입니다. 아주 중국에서도 날 친중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은 친중파를 하마. 하도 한국에 친미파들이 많아서 나는 친중파 할란다. 그 대신에 친미파 없어지면 나도 친중파 안 할란다. 나는 다만 14억의 인구, 비대칭성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게 비대칭성이거든. 큰 놈이 14억이 지금 우리 옆에 딱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저 친구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에 있는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잘 삽니다. 요새 이렇게 얘기하죠. 연미화중,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는 잘 지내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거 옛날에 중국의 왕서방이 하던 짓을 요새 한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하고 해서 덕보고 안보는 미국한테 맡겨서 우리 뭐 돈 드릴 거 없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세계 10대 무기 판매국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각한 단계의 한반도가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가면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친중파니까 중국의 아부를 잘합니다.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희들이 강대했던 적은 여러 번 많다. 그러나 한 번도 중국이 위대했던 적은 없다. 강대한 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위대한 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되질 않는다. 문화를 가지고 위대한 국가가 될 수가 있다. 미국이 친미파를 내가 친일이 거의 친미로 넘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미워합니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자유, 민주, 평등. 이건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거고 미국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패권을 지향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중국을 위대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 중국이 아직 멀었다 이러면 벌써 중국 사람들이 강의를 듣다가 막 긴장을 합니다. 그러나 강대했던 적은 여러 번 있다. 끄떡끄떡. 위대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문화를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큰 아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박수가 나옵니다. 문화의 깊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기반은 전통에 기반한 게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중국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공제도라는 것도 있었고 호시제도, 우리 국사 배우다 보면 왜 국경 변방 지방에 시장을 열어가지고 왜 물건 갖다가 이렇게 교환을 하고 특별한 정치적인 의식 없이 호시체제 혹은 조약체제 혹은 번부체제 이런 식의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중국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냥 중국은 센 놈이고 주변 나라는 그냥 조공만 갖추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중국의 관계도 전통적인 기반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공자에 대한 이 주최 측도 말씀도 계시고 해서 한 20분 정도 일찍 마치겠습니다. 지금 7시 반이니까 8시 한 40분경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료는 제가 드린 안에 다 있으니까 다 읽으실 줄 알죠? 다 이해를 하실 줄 알죠? 그러니 구태여 그걸 들고 뭐 그렇게 하질 않겠습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자료는 자료대로 줘놓고 또 잘하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한 40장에 이거와 상관없이 했는데 제가 그 첫발을 잘 디뎌가지고 이거 안 보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를 왜 이렇게 우리가 숭앙을 하느냐 하는 거는 공자는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공자가 위대한 개혁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는 상갓집 개 취급을 받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자와 이 공자가 천하주의를 하다가 제자들이 그 스승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의 형상을 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승께서 지금 같이 오다가 말이야 헤어졌는데 그 스승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개 중에 누가 마치 그 상갓집 개처럼 그 행색이 아주 누추한 그 사람 말이냐. 그래서 이제 제자와 상봉을 합니다. 지금은 뭐 덜하지만 옛날에 그 엄격한 이 상례를 치룰 때에 그 곡하기도 바쁘고 손님 맞이하기도 바쁘고 한데 개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죽 처량한 신세면 상갓집 개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공자가 성인인 이유입니다. 개혁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부활시켰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입니다. 예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예는 종교의례입니다. 두 번째가 세속의례입니다. 세 번째가 제도의례입니다. 이게 예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금도 왜 교회 가면은 왜 뭐 주기도문 외우고 막 외우는 건 신과 교통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절에 가도 그렇고 다 그 예가
지구상의 인간 사회에 등장한 원초적인 예의의 모습입니다. 신과 교통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게 다 예입니다. 종교 의례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게 세속 의례입니다. 세속 의례 중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만으로 쓰였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보다 더 엄한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는 종교 의례적인 성격이었는데 공자대에 와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의 질서와 도덕심을 상징하는 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제도의례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라고 하지만은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형불상대부 예불하 서민. 그러니까 형벌은 대부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요새 왜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뭐 그래서 그 형벌은 대부에게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형벌은 서민들 때려잡는 데만 쓰고 예는 백성들하고는 상관없이 대부들 저놈들 몫이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유학은 그래서 썩어 빠졌다 뭐 고리타분하다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는 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자결해라. 그 정신을 살린 게 일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그 시치미를 떼는 게 소위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놈들의 특권을 상징하기보다는 사실 공자의 시대에는 부끄러움을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런 그 제도 의례거든요. 그리고 제도 의례는 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예는 순수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의미에서 윤리적인 인륜적인 의미에서 등장한 건 그걸 그 정형화시킨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자입니다. 그러니 공자가 다니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인과 의 뭐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의는 나중에 맹자대에 가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강제성을 띠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 거기 보면은 공자의 시대에 관해 가지고 그 맹약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규구지맹이라고 해서 공자의 시대에는 이 춘추 중기 이후 춘추 말기인데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도 나라가 많으니까 나라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센 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맹약을 맺습니다. 맹약은 뭐냐면 맹약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시의 사회가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었는가. 그 맹약의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야 이놈들 이러고도 무슨 놈의 그 예의가 존재하고 뭐 질서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던 시대에 공자가 등장을 해서 인이 어떻고 의가 어떻고 뭐 예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 씨알도 안 맥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춘추 중기에서 전국 시대로 가면 약육강식의 시대, 약한 놈은 맥히고 강한 놈은 잡아먹는 시대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어지린자 인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니 공자의 말에 주목은커녕 그러니 공자가 50대 중반에서 60대 거의 70이 되기까지 15년 동안을 천하주유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 양성을 한 거죠. 초기 공자의 제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정치의 뜻을 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사실 처음에 천하조유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고 쓰겠다고 하는 군주를 찾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자를 따라 나섰던 소위 그 선진편 제자들, 거기에 등장하는 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관리지향적인 그 제자들이 많습니다. 공자가 나중에 노나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술과 제자를 키웠던 인생의 마지막 4, 5년 동안의 제자 중에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관료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도덕 수양을 하는. 공자는 수기 치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치인, 남을 다스리는 것. 그거보다는 수기 안인, 자기 내면의 수양과 함께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배려일 수도 있고 그 배려는 소통에 근거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위대한 것은 첫째, 소위 그 종교 의례가 있고 세속 제도 의례가 있고 인간 대 인간의 요즘에 윤리에 해당하는 그 예의 최초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정립시켰다는 점에서 공자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도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당시로 봐서는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저는 불교를 마음의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참 귀한 가르침을 그 자기화시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believe me, 믿어라. 이슬람, 믿고 따르라. believe and follow me. 그 다음에 유교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함께 성장한다. 불교는 깨우침, 한자로 하나를 따지면 각자입니다. 각. 논어에 이래 보면 첫 귀절이 다 호자로 끝납니다. 즐겁지 아니한가, 뭐뭐하지 아니한가. 근데 처음 두 귀절이 다 불력 여로야 해가지고 기쁘지 아니한가. 모든 논어의 방향의 대원칙입니다. 기쁘게 할 것. 근데 거기에 학이와 시습지가 있습니다. 학이 모르는 걸 배우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에 그걸 즐거움으로 알아야 하는데 하도 우린 주입식 교육을 하도 하고 시험을 대비한 교육을 하도 시켜서 배우는 게 그만 지겹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걸 아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건 참으로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1983년에서 85년 대만에 가서 전목이라고 하는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80년에 안동대학에 발령을 받고 그때는 석사만 가지고도 논문만 있으면 대학에 전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는 나는 중국 역사니까 그땐 저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꼭 대만에 가서 박사를 받겠다. 그 대학 때부터 그런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 84시 된 스승이 자기 집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전목 교수라고 중국 발음으로 치엔무 아주 국학 대사라고 불리는 분인데 가서 수요일 날 7시부터 되게 한 10시 가까이까지 3시간을 합니다. 84대 노인이 한 번도 안 쉬고 근 3시간을 쫙 얘기를 부인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식 수강생은 4 내지 5 나머지 한 30명 가까이가 왔는데 나머지는 다 수강생입니다. 청강생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잘 알던 대만대학의 사마천을 전공하는 완지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서 되지도 않는 중국말로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평소에는 중국말을 못해도 꼬량주를 먹으면 거의 원어민에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완 교수님 어떻게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이 강서성 무석 사람인데 그 상해 남경 옆에 우시라고 하는 무석 사람인데 워낙 사투리가 강해서 뭔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같이 수업 듣는 친구 노트를 빌려다가 보니 그게 감흥이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물었어요. 왜 강의를 들으러 오시냐 그랬더니 무릎 치러 온다는 거예요. 무릎 치러. 그 무릎은 언제 치냐 그랬더니 몰랐던 걸 알면서 무릎 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그래. 여러분들이나 저나 몰랐던 걸 알아. 아 그렇구나 정도지. 무릎까지 치지는 않거든요. 잘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을 때 무릎을 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은사님이 3시간을 누에가 왜 뽕잎을 먹고 씨를 훑어내듯이 쭉 훑어내는데 출판사에서 한 사람은 속기사가 와서 적고 한 사람은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책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치엔무, 첸무 아니면 전목. 제가 그분한테 못난 제자가 말귀도 못 알아듣던 제자가 요즘에 90년대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제가 대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80년대에 대만에서 전목 교수한테 공부 배운 전목 교수한테 배운 제자야 이러면 앞뒤 안 가리고 최고인 줄 압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배용호 이사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앞에 와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으니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다 아주 참 학계에선 다 이름이 나 있던 분인데 저는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유학도 별로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춘추 중기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그 뒤에 전국시대로 가면 더 난립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는 춘추 시대만 해도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까불지 말고 이거 지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가 윤리나 도덕을 따질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도리를 지켜라 이 정도죠. 전국시대에 가면은 나라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시황도 결국 인질로 가 있던 자초의 아들이었으니까 인질로 가 있으면서 노심초사하던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으로 봐서 태교가 제대로 됐겠어요. 환경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포악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좀 과장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자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공자가 인간과 인간 간의 지금으로 말하는 예의와 윤리, 인륜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요. 부처가 당시에 자이나교라든지 그다음에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그 당시 불교에서는 왜 고통을 사서 하는 몸에 그러니까 몸에 신체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부처의 이 불교 이전에 그랬을 때 부처가 그 높은 신분에서 깨닫기 위해 가지고 보리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스승과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정도면 좀 괜찮은 위치에서 좀 폼이나 잡고 잘 해도 될 터인데 그래서 이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치고 난 다음에 탁 각성을 하죠.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부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할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초기 경전입니다. 그 뒤에 나온 경전은 다 신화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각색을 한 겁니다. 공자의 생각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세 권의 책입니다. 논어, 춘추, 좌전, 예기. 이 세 권 안에 공자 사상의 그 진수가 솔직함이 들어 있습니다. 논어에는 보면은 공자의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위나라의 남자라고 하는 여자, 남자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있는 위영공의 부인이었는데 행세가 아주 나빴던 것 같아요. 평이 뭐 그때도 쫙 퍼져가지고 그 위나라에 가거든 그 남자 상대하지 마라. 조금 좀 위험한 여자다. 이런데 뭐 워낙 권력자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위나라를 공자가 방문했을 때 남자를 방문한다 그럽니다. 제자 중에 다혈질 제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외 제자들은 좀 점잖은 편인데 은사님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자로를 만나고 옵니다. 공자는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 정치적인 관계도 이 관시도 좀 어느 정도 중요시했던가 봐요. 나오다가 제자들한테 들킵니다. 공자가 2번이나 부정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한 번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2번씩 부정하는 거 보니까 그 뒤에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예수를 제자가 3번이나 부정을 했나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논어의 신빙성이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공자의 약점이 될 만한 내용도 가감없이. 근데 이 논어라는 책은 공자 제자들이 한 100년간에 걸쳐 가지고 사실 편집을 한 책입니다. 물론 공자가 한 얘기도 있고 제자가 한 얘기도 있고 공자의 말을 빌어서 제자가 한 말 이런 말들이 자왈 뭐 무슨 왈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당시로 봐서는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상가는 사실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얼마 전에 그 강택민이가 죽었습니다. 권력은 쥐고 있을 때 좋지. 저는 그 대학의 선생은 비판적이어야 한다. 칭찬은 뭐 다들 하니까. 그러니까 좀 누가 정치를 하든 좀 비판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안동의 유림들 보고 또 내 그럽니다. 못나기도 정치하는 놈들이 오면 안동에는 이제 일단 유림 붙여 찼습니다. 오면 유교회관에 쫙 앉으면 저한테도 유학단체 장이라고 연락이 오면 안 갑니다. 할 얘기도 없고 나는 누구는 싫다. 노골적으로 싫다 하고 안 나가야 오해가 안 쌓입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 오면 덕담을 해야죠. 너 그 싸움질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좀 정신 차려라. 이래 해야 될 위인들이 뭐 어느 놈이 오면은 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다. 뭐 태양과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 그 인간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건 유림의 탈을 쓴 아부꾼들입니다. 옛날에 그 뭐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영주 청년유도회에서 아마 무슨 선언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영주의 선비 정신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뭐 나라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유림들이 옛날에는 그 면함 최익현 선생 도끼 들고 올라가서 상소하고 그런 기계는 없을지언정 아부는 하지 말아야죠. 덕담을 하면서 정자 정야라. 정치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정자 정야라 하는 것은
정치 정자 할 때 이 바를 정자, 이거는 정치는 바른 것이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 됩니다. 정치는 바로 잡는 겁니다. 공자의 사상을 10년, 20년, 30년 연구를 한 사람들이 공자 정치 사상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란 놈들이 국민을 얘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살게 해주마. 부유하게 해주마.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지도자 중에서도 잘 살게 해준다, 부유하게 해준다는 놈은 있지만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 정치 사상의 핵심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덕망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택민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장점인 이 강택민의 시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1992년부터 다녔으니까 중국에 첫 발을 디딘 건 1989년 제가 12월에 홍콩으로 가서, 그땐 중국이 북경을 개방을 안 하고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북경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진을 열었습니다. 북경을 연 거는 수교 이후에 열었습니다. 강택민이 내건 구호가 뭔지 압니까? 이덕치국,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 구호가 아무리 거짓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덕치국,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강택민의 시대에 중국의 28개 성과 5개 자치주 안에 정덕교육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를 정자, 큰 덕자, 정덕교육원.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한국학연구원인가요? 그 한국학 어떻게 보면은 정체불명의 한국학이라는 그 구호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공자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자는 그 이념적이고 개념적인 설명은 거의 안 해놨습니다. 본인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거의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논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시 그래도 선생님이 세긴 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묻고 선생이 대답하면 땡. 사실은 묻고 대답하고 컨버세이션 내지는 다이얼로그가 돼야 됩니다. 대화. 근데 대화라기보단 제자가 묻고 선생이 대답하는 걸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교사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권위가 그 횡행하던 시대에 공자가 어쨌든 유교, 무류 가르침에는 이 신분이라든지 빈부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가르친다 하는 그 엄청난 신분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위대한 선인의 주장입니다. 2500년 전에 한 지성이 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재생산해냅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서양의 극대화된 자유주의, 극대화된 개인주의가 이 사회를 사실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실내에서도 아마 이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할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일단 세계화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기세등등하게 세계화를 주장을 하면서 뻗쳐나가던 그 이 전 세계를 요동치던 힘이 정지가 됐습니다. 일단 다 닫았죠. 일단 국경도 봉쇄하고 뭐 때로는 뭐 한 지역도 봉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30년 가까운 시기에 세계화 흐름은 제가 보기에 끊어졌습니다. 개인주의의 극대화가 지금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개인의 권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방역을 대하는 위정자들의 태도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개인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을 해도 좋다고 하는 논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게 독재로 갑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됐죠. 이런 논의에 불을 붙인 게 미중의 중미의 냉전, 신냉전화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고 그 우크라이나 이웃 나라인 폴란드에 지금 무기 팔아먹었다고 좋다 그러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한반도가 이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상당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춘추 전국시대 내지는 그 시대의 양상과 대단히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분들은 하루 내지는 길어봐야 한 달, 경제학자들 뭐 1개월, 1년, 정치하는 놈은 자기 임기에 맞춰서 그래서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정자정야야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정치하는 놈들이 제일 시원찮습니다. 어떻게 멀쩡하던 놈이 그 안에만 들어가면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는 의원들이 주관하거나 지역에서 이 어떤 과제가 생겼을 때 주로 거기 갑니다. 가서 어쨌든 입법하는 놈들을 좀 데리고 얘기를 하면 좀 일이 잘 풀리니까. 그래 뭐 국회 회관에 가보니까 완전히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래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정책에 반영도 되고 이제 이러는데 그 하고 나오는데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 하고 버스를 타고 일어 나오는데 어른들이 한결같이 국회의사당을 보되 우리나라의 큰 도둑놈은 다 저기 살아.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 잘하고 나온 어른들이 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둑놈은 다 저기 살아. 그래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금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서 정자 정야를 실천하지 않는 2500년 전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한 지성의 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행태가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극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해왔으니까 한번 뭔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21세기에 왜 다시 공자인가 하는 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공자의 시대, 공자를 왜 성인이라고 하는가, 공자 사상의 특징과 평가, 공자의 인간이해, 논어에 보이는 군자와 소인, 이걸 선비정신의 원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21세기에 왜 다시 공자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가 제도에 살아있다가 박물관으로 보냈다가 때로는
이 근대 중국의 이 오사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타도 공가점이라고 해서 바로 그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중국판 구호죠. 타도 공가점, 공자집 전방을 부셔버리자, 엎어버리자 하는 건데, 그랬던 공자가 다시 중국을 상징하는 소프트 파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강조하지요. 그 다음에 이랬던 게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국제 공자 문화재 공자학원 설립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18년, 근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의 국부 공자 연구원 방문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유교, 유학이 이제 그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이건 결국 중국이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주계장막이라든지 공산주의,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와 같은 그 개념으로 이제 유교 사상을 통한 정치적 가치관의 재정립, 적법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닌 대외 정책, 시대는 항상 변하고 우리 또한 변한다. 그래서 저는 이 유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 경전 중에 하나인 주역의 가장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그 주역 개사편에 나오는 건데요.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해야 통하고, 통해야 오래 간다. 그러다가 또 궁해지면 변하고, 변화해야 통하고. 근데 이 말의 의미 중에 변자는 쏙 빠지고 궁즉통, 궁하면 통하게 돼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가장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궁하면 변해야 합니다. 나라든 사회든 조직이든 영주시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든 궁하면 변화해야 합니다. 변해야 통합니다. 통해야 오래 갑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흘러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책을 딱 두 글자로 표현을 하면 변통입니다. 변화하고 그래야 통한다. 변통 사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게 저 밑에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전이다 하는 건 사마천이가 한 말입니다. 근데 하늘과 사람의 사이를 고구하고 탐구하고 옛과 지금의 변화에 통하고 여기도 통변입니다. 그래야 일가지언을 이루게 된다. 저희들 역사 공부할 때 E.H. 카다, 콜링우드다, 이런 사람들 얘기는 수없이 들어도 사마천이가 저 15글자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하늘과 사람의 사이입니다. 하늘의 일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동양에서의 하늘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건 자연과학적인 스카이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간의 일을 주재하거나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헤븐. 그 하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운명과 숙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지천명 50쯤 돼야 아하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많구나. 50쯤 돼야 지천명, 천명을 깨닫는다고 할 때 거기 나오는 천명은 운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숙명이기도 합니다. 50을 살아보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한 게 공자를 비롯해서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내려놓아라. 근데 50이 돼서 운명과 숙명만을 깨달으면 그건 참으로 억울합니다. 50쯤 돼야 아하,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명은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대세일 수도 있고 운명과 숙명, 그 다음에 인간이 꼭 해야 할 당위를 가지고 있는 사명, 이걸 깨닫는 나이가 50인데 글쎄요, 저는 이제 벌써 지금 그 종심소욕 분류구의 나이로 들어갔는데 2500년 전 한 지성의 한 이야기를 여전히 실천은커녕 매일매일 그저 반성하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행태가 아니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몸체로서의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든지 주체가 되든지. 그래서 자식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공부방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의식이 없거든 집에 그냥 눕혀놔라. 절대로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 의식이 깨거든 내가 가자고 하마. 끝까지 안 깨거든 집에 놔둬라. 병원에 가서 괜히 응급조처 하지 마라. 50대부터 그런 얘기하면 자식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은 돼야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애들이 좀 저희 할아버지 조부님이 1892년에 태어나서 1994년 한국 나이로 103살. 이젠 뭐 법으로 이제 그 나이를 만으로 한다니까 여기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모든 국가 부담을 1년씩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런 걸 우리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10달을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소중함도 있습니다. 서양식 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요즘엔 뭐 그런 것들이. 어디 얘기를 하다 글로 갔죠? 네? 무슨 얘기를 하다 글로 갔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갈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점점. 그래서 저는 70 넘어서 정치하지 마라. 절대로 정치하지 마라. 그러면 뭐 정치인들이 이런 소리 하면 노인 표 떨어진다고 그런 나쁜 놈들. 제가 깜빡깜빡해도 결국 여기서 깜빡깜빡하면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본다. 그죠? 근데 집에서 깜빡깜빡 해봐야 그저 가정 안에서의 손해에 그칩니다. 70 먹은 놈이 정치를 한다고 앞에 나섰다가 깜빡깜빡하면 나라가 위태해집니다.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봉사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자리.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로 사회 봉사해라. 그리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라. 그 외에 정치하지 마라. 정말입니다. 저도 비교적 그 총명한 편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저 오늘 나오면서 돋보기도 안 가져오고 외투도 안 가져오고 뭐 이상한 거 들고 오고 이렇게 웃으면 그만인데, 그죠? 바로 그런 천인지제,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늘과 사람의 사이를 살피는 겁니다.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유학을 수십 년 한 친구들, 중국의 학자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걸 들었냐?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세대 차이를 따이꺼우라 그럽니다. 따이꺼우라는 게 세대 할제 대자하고 도랑 구자입니다. 물수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벽이다. 이제 차이가 난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요새 20대, 30대의 보수성이 60대 못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기 55부터 74까지는 저희들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75까지입니다. 55. 그 75 이상은 전통 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이걸 뭐 평균화해서 하는 이야기지 다 맞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 XY 제수로 나가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들 둘에 각각 일남일녀 손녀를 둬서 지금 이제 손자 둘, 손녀 둘입니다. 20개월 된 놈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를 안 거치고 그놈은 유행을 모르니까 유행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놈은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걸렸습니다.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가족한테 다. 근데 병원에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수 몰라.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에 6은 다 확진자거나 무증상 확진자거나 다 그렇다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20개월짜리가 좀 귀찮다 싶으면 그만 뭡니까 휴대폰 이거 갖다 주고 그다음에 타블릿 그걸 줍니다. 주면 희한하게 눌러서 희한하게 불러냅니다. 그 아이들한테 공자가 규정해 놓은 인생 경계 15의 지우학 30의 일입 40의 불옥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70의 종심소욕 불유구 이게 통할까요? 서구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해서 확대해 놓은 게 80세까지입니다. 100세의 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4시부터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도 하라고 해서 가보면 다 4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퇴직 세대들입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적으려니 하고 슬쩍이 가서 말을 반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면 내가 74시요. 나 이제 딱 하나 부족한 80이요. 내가 70 넘으면 망팔이라고 하거든요. 80을 들여다본다. 이제 청년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종심소욕 불유구하라. 지금 한창 정치만 빼고 나머지는 참으로 활력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유학하는 사람들이 세대에 주목해라. 디지털 원주민과 그 앞에 Z세대까지도 뭘 싫어하느냐 하면요. 공유하기를 싫어합니다. 가치의 공유도 싫어합니다. 유학의 가치는 공유하는 보편적인 윤리거든요. 그걸 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공유보다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창의. 이제 자기만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소통의 방식이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폭이 넓지만 진정한 다이얼로그가 아닙니다. 다이얼로그는 면대면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자꾸 보편 윤리로서의 유학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세대 유학을 연구하자. 20대, 30대, 40대 이걸 자칫하면 실천 윤리학으로 빠지지만은 꼭 그들에게 필요한 윤리를 가르치자. 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유학 관련한 회가 1년에 아무리 안 열려도 전 세계에서 1000번은 열릴 거다. 1000번 열리면 뭐하노?
학술대회 1000번 열렸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끊임없이 할아버지 보면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보면 안녕하세요. 안전벨트 자기의 생명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억지로 하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안 하면 차 자체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땡땡땡땡 거리고 본인도 불안하고 그게 처음에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올시다. 세대 유학을 해라. 노년의 가치에 주목해라. 노년의 가치에 주목해라. 백세의 시대에 70을 중장년이라고 하는데 옛날 전쟁터에 나갔으면 나침판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전쟁터에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늙은 말을 한 마리 끌고 나갑니다. 그 넓은 벌판에 싸우다 보면 돌아갈 곳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굴 앞장세우느냐? 늙은 말을 앞세웁니다. 집을 찾아갑니다. 노마지지입니다. 늙을로 말마 갈지 지혜 지자입니다. 로마지지. 이제 그 늙은 말의 지혜를 발휘할 때지 우리가 그죠? 욕심을 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귀자 이순. 귀가 순해진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지역에서는 귀는 지혜와 통합니다. 귀 이꼴 지혜입니다. 귀를 연다는 건 결국 지혜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요새 저 집사람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시내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또 여기도 수련회도 나오고 평소에는 그저 집사람 보고 뭐가 제일 맛있냐? 내 사주마. 그러면 남의 밥. 내가 안 하는 밥, 남의 밥에도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저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아침에 9시 땡 하면 가방 들고 나와서 6시 땡 하면 들어갑니다. 점심 해결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노인들의 가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다, 선비다, 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비, 아이들한테 선비 그래봐야 가치의 공유를 거부하는 세대에게 제가 이 아이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술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1년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와 소비의 세대입니다. 유튜브 세대입니다. 참된 글로벌 세대입니다. 디지털 원주민이기도 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공유보다는 창조, 현재보다는 미래, 가족보다는 SNS, 친구. 직업이나 윤리, 개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익명성을 선호합니다. SNS에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 쓰는 아이 있는가? 전부 익명성을 선호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학습합니다. 주어지는 정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개인 창업을 선호합니다. 주어진 업무 이외에는 안 합니다.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조금 위의 세대인 Y세대 19세에서 38세 연구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1981년에서 2000년생입니다. 새천년 희망세대라고 합니다. 최초의 글로벌 세대입니다. 또 SNS 세대고 디지털 노마드. 이건 뭐냐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처럼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세계화를
막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세대 가치는 관용 정신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변화를 선호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74세부터 97세의 전통세대는 전통가치 존중, 변화의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74세에서 97세, 55세에서 73세는 베이비붐, 우리 세대입니다. 55에서 73, X세대는 39에서 54, Y세대는 19에서 38, Z세대는, 이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선명하게 다릅니다. 가치 지향이. 여기에다 대고 인성교육에 대한 뭘 한다니까 여기저기 비판을 해놓은 글도 제가 읽고, 인성교육에 대한 그 연구를 그 경북대학 교수가 할 때 저도 그 자문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공자는 인성할 때 성자 얘기 거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인성, 성 얘기는 성리학 이후에 대개 이념화, 개념화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나 지금의 인성은 반드시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인성 교육하면은 대개 청소년이 대상이 될 텐데, 이렇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에게 보편적 윤리를 들여다대고 가르쳐 봐야 인성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우리 배영호 이사장님 정말 저는 영주로 봐서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보물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동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좋아하네. 정신문화의 수도 다운,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학은 참으로 엄격한, 시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떼시자 가운데 중자. 유학은 시중의 논리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공자가오 통해에 보면, 제가 시진핑이 들고 전 중국에다 홍보를 했던 노노전해와 공자가오 통해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번역권을 따내가지고 제가 그 번역된 책을 오늘 우리 배영호 이사장님한테 제가 금년에 퇴직 후에 쓴 글과 중국어로 된 글들을 모아서 중국 국가 출판 보조를 받아서 정리한 중국어로 된 책 한 권하고, 노노전해 하나, 공자가오 통해 2권짜리, 그 다음에 공자전, 제 스승이 쓴 공자전을 번역을 한 것 4권인가 5권을 선비운동 실천본부에 제가 기증을 아마 그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시진핑이가 그걸 들고 난 뒤에 거의 전 중국의 공무원들 교육서가 되어 있습니다. 노노하고 공자가오 통해. 공자가오 통해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사쯤 됐는데 공자가 하루 종일 경망스럽게 쫓아다녀요. 그래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평소에 그렇게 근엄하고 지엄한 표정을 지으시던 선생님이 왜 그렇게 촐랑거리고 다니십니까? 그러니 공자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셨겠느냐?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셨겠느냐? 근엄한 복장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는 모습을 원하겠느냐?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어릴 때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 나라에 제사가 있을 때는 근엄한 모습과 근엄한 의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의 제례에는 부모가 즐겨 하셨던 것을 공자가오 통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자 가래에 근거해서 지금 가뜩이나 제사 지내기 싫은데 성균관 어디에선가 발표했죠? 몇 개만 하라고 하니까 좋아 죽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제가 제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슬쩍이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고 또 합치고 이러다가 제 자식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명절 제사 중에 한 번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놉시다. 어떻게 하고 놀까?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어디 뭐 온양에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예라이는 뭐 그렇게 갑니다. 셋이 그럴 때 이제 셋이 움직일 게 뭐 있나? 임마 둘이 움직여서 집으로 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직은 집사람은 결혼 후에 계속 제가 장손이라서 했으니까 제사를 안 모시겠다 소리는 일체 안 합니다. 제사에 관한은 입을 안 띱니다. 왜 입을 안 띄냐? 이제 당신 권리가 됐다 그랬더니 뭐 몇십 년, 지금 결혼 45년인가 그랬는데 45년 공이 없어진다는 거 자기가 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얘기하이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거나 남자들 너희끼리 정해라 그러면 나는 그대로 따르마. 지내라면 지내고 줄이라면 줄이고. 이게 제 세대 넘어가면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자 가래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주자학이나 성리학에 대해서는 정말로 요만큼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자에 관한 하는 지난 한 10여 년간 끊임없이 공자에 관한 책도 쓰고 번역도 했으니까 이제 공자를 언급할 아주 기본적인 자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의식이 없거든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눕히고 화장해라. 그리고 마당에 쬐끄만한 그 탑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넣었다가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안 그러면 그냥 근방에 뿌리고 가거라. 마누라가 옆에다 나는 당신 같이 가자. 그래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건 내 권리가 아닙니다. 저희 그 조부님 살아계실 때 고모부들이 오면은 조부님은 제가 임종을 했는데 꼴까닥 하품을 크게 2번 하고 꼴까닥 하는 숨 넘어가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손을 잡고. 저희는 아버님이 군에서 일찍 그 순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막내가 저하고 9년 차인데 벌벌벌해요. 왜냐 아버지 엄마가 아프니까 얘는 부자간이고 나는 조선간이니까 감정이 있고 한 대가 그래도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담담하게 그 가면은 딱 닷새 누웠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으켜라.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인생은 잠깐이다 이놈아. 당신이 어릴 때 그 외갓집에 가서 늘 듣던 얘기를 해 외할아버지한테. 인생은 잠깐이다 이놈아. 진짜 인생은 잠깐. 그래서 그 가면은 그 내가 아직 한 닷새는 버틸 것 같으니까 가거라. 저는 군입니다. 요 옆에 군이 선생질하는 꼭 왜 선생질 한다 그러는지 몰라요. 선생질하는 놈이 학생들도 기다릴 텐데 가거라. 내가 한 닷새는 버틴다. 그래가 이제 급하게 연락이 오면 쫓아가서 이제 그걸 하고 했는데 인생은 잠깐이다. 역순으로 갑니다. 제가 그 삶과 죽음의 지혜에 관한 그 티벳에서 나온 책인데 그걸 쓴 쇼갈 림포체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포드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은 티벳인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뭐 지혜인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책을 중국 역사책을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 그 책은 3번 읽었습니다. 단테의 신곡하고 단테의 신곡은 좀 황당한 면이 있지만 이 책은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죽을 때의 순서가 역순으로 갑니다. 왜 이제 어린아이가 눈을 뜬 것 같지만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있지만 그 눈이 있을 뿐이지 볼 수는 없는 거고 귀가 있을 뿐이지 열리지가 않고 그죠? 제일 먼저 가져오는 순서로 제일 늦게 꺼집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 뭐 멀쩡하게 눈을 떠 있는 것 같은데 못 보시잖아요. 이미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오온이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 순서대로 해체가 됩니다. 생긴 순서의 역순으로 해체가 됩니다. 아까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랬는데 탁 깨달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갔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이 짧아졌을 뿐이에요.
자꾸 저 성과를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나는 성과를 못 거쳐. 나는 뭐 죽어도 못 거쳐. 자기 거 아닙니다, 그거. 사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입니다. 악마성. 요 안에 또아리를 탁 틀고 있다가 요 놈이 항상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요 놈이 튀어나갈 준비를 미리 깨닫는 걸 기미를 알아차린다 그럽니다. 기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 놈의 주인입니다. 요 놈이 일단 시작을 하면 요 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요만큼 깨닫습니다. 또 시작하네. 마누라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죠. 마누라는 저를 하루에도 10번씩 쥐어받고 싶다 그러던데 나는 그저 하루에 한 번 정도. 요새는 뭐 좋아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없다. 니캉 내캉 이 지구별에서 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마. 젊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쥐어받고 싶었던 거 지금도 맹 순간순간이 그럴 때가 있지만 그 기미를 내가 알아차리고 다 누른다. 눌러야 됩니다. 그 악마성 때문에 튀어내리고 뭐 사람 때려가지고 평생을 잠깐이거든. 기미를 알아차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모르죠? 기미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부처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기미를 알아차리는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몇 초. 그러니까 10분만 참으면 될 걸 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자들은 3초, 5초 만에 이놈의 주인이 돼서 이놈을 누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인생에 부디 기미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논어에도 아함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깨우치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그건 손오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이 것들이 다 천인지제 다 되는 예. 고금지변은 역사라고 하는 게 전부 옛날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서 지금에 이르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역사입니다. 지금 정부 이름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입니까? 요 앞에는 문재인 정부, 그 앞에는 박근혜, 그 앞에는 이명박, 그 앞에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그 앞에는 5공화국, 4공화국, 3. 이게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광개토 대왕의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양할 때 연호라고 하는 건 되게 내가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다스리마. 선조께서 물려준 나라는 이런 나라였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상징성이 있는데 이놈들을 언제부턴지 그게 귀찮으니까 지 이름 따가지고 국정의 방향성이 없는 대통령 중심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대단히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은 우환의식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책임의식에서 나옵니다. 이거 다 논어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선비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환의식을 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환의식은 책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책임의식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걱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환,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만히 그 염려와 근심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다 어디에 다 있습니까? 죽음에 가 있습니다. 가장 담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담대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분노하고 저항하고 억지로 수용을 하고 달관을 하죠.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닿았을 때 갖는 그 이 정서는
한 5가지 정도로 거의 공통적입니다. 갑자기 팡 하고 죽지 않는 다음에는, 그죠? 그러니 이 지혜들 보면은 다 재미가 있어요, 그죠? 유교는 산 일도 모르는데 야 이놈아 죽고 난 뒤에 죽음을 어찌 아느냐고 하지만 불교는 거꾸로입니다.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얘기, 산 일을 얘기하겠느냐? 거꾸로입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했더니 뭐 수염도 이렇게 아주 도사처럼 한 분이 강사께서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화장할 거요. 미리 얘기를 다 해서 우리 어머니도 내가 화장을 했고 내 마음에 묻었다. 그런데 내 여동생들은 지금도 그 수목 밑에 가서 매년 가서 울고 그럽니다. 우지 마라. 이제 다른 세계에 가 계신 분을 니들 마음 안에 앉혀라. 아니 마음에도 있지요. 그래도 서운해서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러면 이제 뭐 오빠가 좀 원망스럽겠지만 그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티벳에 가면은 제일 고귀한 장례가 천장입니다. 조장. 고귀한 신분이라서 죽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체를 다 조각을 냅니다. 천장사가 등장을 해서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온 시체를 독수리가 먹기 좋도록 다 쪼아놓습니다. 물고 하늘로 올라가야 귀한 장. 두 번째가 화장, 세 번째가 수장, 네 번째가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장례법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장례 타문화가 다릅니다. 이제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저 선산도 있고 요새 군의가 요새 뭐 대구 직할수로 편입이 된다고 뭐 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부자 행세를 합니다. 내가 군의에 땅도 좀 있고 산도 있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난립니다. 내 밑에 요것들이. 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니 그대로 전하마. 니들도 그대로 내려라니까. 아 이거 뭐 그대로 해서 세금만 내고 뭐 합니까? 의식이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아파트라도.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 얘기는 들어갔으니까. 선비 정신의 가장 기본은 우환의식이요. 우환의식의 바탕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거 다 고금지변, 통고금지변, 통변에서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성일가지언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독창적인 시각이. 그래서 저 얘기만 가지고 처음에 역사학과에 역사 공부하러 들어온 학생들한테 저것만 가지고 3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는 서양적 문화의 기반 위에서 서양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하고 달라야 한다. 아, 세계화 시대에 뭐 다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세계화 아니라 우주화가 돼도 자기가 발을 붙이고 사는 그 땅의 역사와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위 그 힘 센 놈이 한 놈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뭐 다 중간중간에 가끔 한 번씩 얘기를 한 내용이니까 그 안에 자료를 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어의 귀절은 제가 이제 그 되게 이제 선비 정신의 원형이라고 해서 그냥 이 논어에서 소위 군자와 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 사실 선비는 상당한 부분 군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군자는 그 전까지의 군자는 거의 다 계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으로 군자를 한 단계 높인 사람이 결국은 공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군자와 관련된 이 공자의 체험에 관한 이 이야기를 거기에 쭉 찾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논어에 대한 해석이 뭐 수도 없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어 전해를 번역을 하면서 이 참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냐하면 학위, 시습지, 분력 여러에 관한 그 세부적인 그 이 해석의 방법이
큰 것만 한 50가지 정도가 됩니다. 학에 대한 의미, 뭐에 대한 의미, 그 기쁠 열자 여러에 대한 의미.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인자 요 산, 지자 요 수지여. 인자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여기 뭐 산도 많고 이제 물도 있으니까 그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요즘에. 인자가 좋아함은 석자에서 쉼표를 끊습니다. 인자가 좋아함은 산과 같고 지자가 지혜로운 자의 좋아함은 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형상, 물의 형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함의 형상을 그냥 거기다 빗대 놓은 겁니다. 물론 주자가 집주를 붙일 때는 이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디든지 다 통하고 순통해지고 뭐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과 같고 뭐 이런 그 전부 논어에 나오는 귀절에 대한 주자식 해석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요즘에 나온 학자들의 그 다양한 견해들을 보면 그것을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아하 이게 원어에 가깝겠다. 원 의미에 가깝겠다. 그리고 거기 뭐 화이부동 그러니까 제일 첫 귀절이 군자 불기잖아요. 불기, 기.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형이상지 뭐 형이하지 뭐 형이상지도 형이하지 기 하는데 그 기 그릇이라기보다는 사실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얘기라든지 그 외에 중국의 고전적에 나오는 기자를 다 찾아가지고 그 기자의 사용법을 이제 이 불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가장 초보적인 해석이고 그릇을 또 재주다 재능이다 이렇게 보는데 군자는 어느 한 방면에만 능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그거를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한 번쯤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논어를 그렇게 가까이 보면서도 논어가 주는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주어진 의미 자기 스스로 그 논어의 의미를 오늘날 새롭게 그러니까 이 고전 인문학을 해야 되지 고전 고고학을 하면 안 됩니다. 고고학은 자꾸 옛날 거 파가지고 원형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고전 인문학은 고전에 담겨진 뜻을 시중에 맞게 때시자 가운데 중자 시중에 맞는 그래서 이 공자는 시중의 개혁과요 이 선비정신도 당연히 시중의 개혁자로서 그 다음에 선비정신은 앞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것도 주장해야 되지만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실천운동본부에서는 선비정신 노년의 가치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두서없는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자료집을 만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